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마음 감옥에서 탈출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내면의 빛을 보는 법에 대하여. 에디트 에바에거 지음, 안진이 옮김, 위즈덤 하우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도서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미리 보기 부분 읽어볼게요. 지은이 에디트 에바에거. 헝가리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발레리나를 꿈꿨지만 16살에 가족과 함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로 이송됐다. 부모를 죽인 나치 장교 앞에서 생존을 위해 춤을 추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견뎌냈다. 마침내 강제 수용소가 해방되었을 때 시체 더미에서 숨만 간신히 붙은 채로 구조됐다. 역사적 사건의 생존자라는 죄책감을 떠안고 과거로부터 숨어버리기로 결심했지만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저자 빅터 프랭클 박사를 만나 자신처럼 마음의 외상을 입은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길을 선택했다. 현재 93세 나이에 현역 임상심리치료사로 퇴역 군인과 신체 및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미국 전역과 세계 각지를 돌며 정기적으로 강연을 하고 있다. CNN과 오프라 윈프리 쇼를 포함한 수많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1972년에 올해의 심리학 교수로 1987년에 엘파소 올해 여성으로 선정되었고 1992년에 캘리포니아주 인도주의상을 수상했다. 빅터 프랭클의 90번째 생일을 기념해 열린 국제 로고테라피 컨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을 한 바 있다. 마음 감옥에서 탈출했습니다는 그의 첫 번째 책으로 홀로코스트 생존자에서 심리치료사가 되기까지 자신이 겪은 비극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삶의 여정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었는지 그 실화를 마치 소설처럼 긴박하게 절실하게 보여준다. 이 책을 출간한 후 전 세계 독자들로부터 과거와 마주하고 아픔을 치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감사의 편지가 쇄도했다. 이 책은 상처받고 마음 감옥에 갇혀있는 이들이 그곳에서 탈출해 자신의 무한한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추천의 글, 김완. 오는 세상은 당신에게 친절한가? 큼지막한 손수건을 준비하자.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은 소녀의 일대기, 고통과 슬픔, 자기 부정과 극복의 여정을 낱낱이 채워진 한 인간의 뜨거운 내면 관찰 기록을 읽으며 눈물을 참기란 어려울 테니. 방금 지나친 문장조차 차마 믿을 수 없어서 다시 되돌아 읽으며 연민은 어느새 슬픔이 되어 눈물을 적신다. 그날 그곳에 일어난 일이 지금 여기에서 안락한 내 마음을 상상의 검은 피로 물들이고 절망의 화염으로 불붙이고 죽음의 벼랑 끝까지 위태롭게 몰아세운다. 하지만 기나긴 고백을 읽으며 신압으로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역사 속에 박제된 채 점점 빛을 잃어가는 그 시절, 나와는 관계없을지 모를 먼 나라의 불운한 이들의 이야기가 지금 내 마음에 쉼없이 흐르는 고통과 상실에 관한 증언과 다르지 않다고. 지옥 같은 대학살을 겪고도 인간은 살아남고 또 살아갈 수 있다. 이 책은 그 사실을 담은 기록이다. 만약 오늘 살아남는다면 내일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야. 소녀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희망을 거두지 않았고 마침내 그 믿음대로 해방되었다. 그러나 거기 죽음에 다다른 몸을 정상으로 회복하고 원만한 가정과 건실하고 성공적인 삶의 외양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마음은 죽어간다. 마음은 과거의 지옥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속박된다. 이 책은 인간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얼마나 견고한 내면의 감옥을 만들 수 있는지 그 진실을 담은 기록이기도 하다. 인간은 공감하는 존재, 같은 일을 겪고도 별개의 고통을 느끼지만 서로 다른 삶을 영위하면서 같은 결의 고통을 느낄 수 있다. 고통은 빼닮게 마련이고 모든 존재에게 필연적이고 보편적이다. 저자는 마음이 삶을 괴롭힌다면
차라리 함께 그 고통을 바라보자고 제안한다. 시면 속에서 고통이 말하는 진실의 눈을 떠보라고 말한다. 나를 희생자로 만드는 것은 그 사건보다 내가 지지해온 희생자라는 믿음이다. 가치 없는 존재라고 누군가 나에게 내린 평가가 아니라 내가 그 평가를 온전히 믿고 있기에 상처를 받는다. 더 위대한 진실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고 이미 잃은 것에 관심을 기울일지 아니면 지금 지닌 사랑에 힘을 보탤지 당장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 세상은 당신에게 친절한가? 세상의 태도는 나에 관한 내 믿음에 달렸다. 정작 답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자신에게 친절한가? 우리는 매일 마음의 화분을 돌아보며 물을 주고 온정을 쏟아붓고 있는가? 우리는 증오할 능력과 사랑할 능력 모두를 가지고 있다. 마음의 사랑을 쏟아놓을지 분노와 냉소를 쏟아놓을지 오늘 당장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 선택으로 세상의 태도는 힘을 잃고 마음은 자유를 찾는다. 살아가며 가장 큰 절망과 마주한 날, 나는 망설임 없이 이 책을 펼칠 것이다. 희망은 썩은 관뚜껑을 뚫고 피어오르는 제비꽃과 같다. 작고 여리지만 가장 고귀한 것,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사랑이다. 이 책은 그 정직한 증언이다. 김완. 서문, 필립 짐바르도. 우리는 자신의 해방자가 될 수 있다. 어느 봄날 미 해군의 정신의학 최고 책임자의 초대를 받아 에디트 에바 에거 박사는 창문이 없는 전투기에 탔다.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배치되어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근함 중 하나인 미국 니미츠급 항공모함으로 향하는 전투기였다. 그 전투기는 500피트 길이의 좁은 활주로를 향해 급강하한 후 활주로에 있는 고정전선에 꼬리에 후크가 걸린 채 급정거했다. 그 항공모함에 타고 있는 유일한 여성인 에거 박사는 항모함장의 선실 안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안내되었다. 그녀의 임무는 무엇이었을까? 그녀는 5,000명의 젊은 해군 군인들에게 역경, 트라우마, 전쟁의 혼돈에 대처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거기에 갔다. 에거 박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외상성 뇌손상에 시달리는 특수작전부대를 비롯한 수많은 군인을 치료하기 위해 임상치료 전문가로 셀 수 없이 자주 초빙되었다. 어떻게 이 온화한 할머니가 그렇게 많은 군인의 전쟁의 야만성으로부터 치유하도록 도울 수 있었을까? 에거 박사를 개인적으로 만나기 전에 나는 스탠버드 대학교에 마인드 컨트롤 심리학 수업에 초청 강연을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나이와 억양은 내게 스카프를 머리에 두르고 턱 아래에서 묶은 유럽의 할머니를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에거 박사가 학생들 앞에서 강연할 때 나는 그녀가 가진 치유의 힘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환한 미소, 반짝이는 귀걸이, 눈부신 금발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샤넬 옷을 입은 채로 그녀는 나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무시무시하고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유머를 담아 낙관적이고 거침없는 태도로 들려주었다. 그녀의 존재감과 따뜻함은 마치 순수한 빛 같았다. 에거 박사의 삶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10대 때 아우슈비츠에 수감되었다. 고문, 굶주림, 지속적인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정신적 자유와 영적 자유를 지켰다. 그녀는 자신이 경험한 참상들에 의해 망가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참상들에 의해 대담해지고 더 강해졌다. 실제로 그녀의 지혜는 그녀 삶의 가장 파괴적인 에피소드들 속 깊은 곳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녀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이유는 스스로 트라우마를 승리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인간의 잔인함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이용하여 매우 많은 사람에게 힘을 주는 방법을 발견했다. 미국 니미츠급 항공모함에 타고 있는 군인들부터 친밀함을 되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는 커플들에 이르기까지, 방치되거나 학대당하고 있는 이들부터 중독이나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부터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인생의 좌절과 고난에 매일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녀는 우리 모두 자신만의 선택을 내려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발견할 수 있다고, 자기 내면의 빛을 발견할 수 있다고 격려한다. 그녀의 강연이 끝나자 학생 300명 모두가 자발적으로 벌떡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런 다음 최소 100명 정도의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이 작은 무대로 몰려가 자기 차례를 기다렸다가 이 놀라운 여성에게 감사를 표하고 포옹했다. 교직에 있던 수십 년 동안 나는 학생들이 이렇게 고무된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에거 박사와 내가 함께 일하고 여행한 지 20년 동안 그녀의 강연을 들은 전 세계 모든 청중은 이와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 우리는 높은 빈곤율, 50%의 실업률, 인종 갈등에 심하게 시달리고 있는 도시, 미시간주의 플린트에서 열린 히어로 라운드 테이블에 함께 참석했다. 또한 에거 박사의 많은 친척이 사망한 도시인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 그녀는 고통스러운 과거로부터 삶을 재건하려 애쓰고 있는 수백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강연했다. 이때마다 나는 청중들에게서 이와 똑같은 반응을 반복해서 목격했다. 사람들은 에거 박사의 존재로 인해 완전히 바뀌었다. 이 책에서 에거 박사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자신의 잊지 못할 이야기와 그녀의 내담자들이 변화된 이야기를 섞어서 들려준다. 그녀의 생존 이야기가 지금껏 나온 그 어떤 이야기보다 더 극적이고 눈을 떼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단지 그녀의 이야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열렬히 이 책을 소개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에거 박사는 자신의 경험을 이용해 매우 많은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러므로 그녀의 책은 과거를 기억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홀로코스트 회고록만큼 중요하면서도 한편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녀의 목표는 바로 우리 각자가 자기의 마음 감옥에서 탈출하도록 돕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어떤 식으로든 마음 감옥에 갇혀 있다. 그리고 에거 박사의 임무는 우리가 자기 마음 감옥의 간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신의 해방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돕는 것이다. 젊은 청중에게 소개될 때 에거 박사는 죽지 않는 안네 프랑크라고 불릴 때가 많다. 에거 박사와 안네는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을 때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이다. 이 두 소녀는 자신들이 경험한 잔악행위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인간 존재의 기본적 선량함에 대해 믿게 만드는 천진함과 연민을 잃지 않는다. 물론 안네 프랑크가 일기를 쓸 때 그녀는 아직 강제수용소의 극한 상황을 경험하기 전이었다. 이 사실은 생존자이자 심리치유자로서 에거 박사가 가진 통찰력을 특히 감동적이고 설득력 있게 만든다. 홀로코스트에 관한 대부분의 중요한 책들이 그러하듯이 에거 박사는 악의 가장 어두운 면과 악에 맞서는 인간 정신의 불굴의 힘을 모두 이야기한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어떤 것 또한 이야기한다. 아마 에거 박사의 책에 가장 비견될 만한 책은 또 다른 홀로코스트의 회고록인 빅터 프랭클의 훌륭한 고전 죽음의 수용소에서일 것이다. 에거 박사는 프랭클이 보여준 심오함과 인간성에 대한 깊은 지식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심리치료사의 따뜻함과 친밀함 또한 보여준다. 빅터 프랭클이 아우슈비츠에서 자신과 함께 있었던 수감자들에 대한 심리학을 제시한다면 에거 박사는 우리에게 자유의 심리학을 제시한다. 나는 오랫동안 부정적인 형태의 사회적 영향력이 어떠한 심리적 기반을 가졌는지를 연구해왔다. 나는 우리가 다른 방법을 선택하기만 한다면 평화와 정의가 구현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우리가 순응하고 복종하고 가만히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에거 박사는 내게 영웅주의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충동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만의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었다. 물론 에거 박사는 이 두 가지 모두 했지만 말이다. 영웅주의는 일종의 사고방식 혹은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습관의 축적에 더 가깝다. 영웅주의는 존재 방식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특별한 방식이다.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삶의 중대한 시점에서 실질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적극적인 시도를 해서 세상에서 부당함을 척결하거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도덕적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에게는 밖으로 표출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내면의 영웅이 있다. 우리 모두는 훈련 중인 영웅들이다. 영웅이 되기 위한 우리의 훈련은 삶 자체이며 일상적인 상황들이다. 이 안에서 우리는 영웅적인 행위의 습관을 연습하라고, 매일 친절한 행위를 하라고, 자기 연민으로부터 시작해 세상의 연민을 발휘하라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서 최고의 것을 끌어내라고, 가장 힘든 관계에서도 사랑을 유지하라고, 정신적 자유의 힘을 축하하고 행사하라고 권유받는다. 에거 박사는 영웅이다. 대단한 영웅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내면에, 우리의 관계에, 우리의 세상에 의미 있는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키라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2년 전 에거 박사와 나는 함께 부다페스트로 여행을 떠났다. 나치가 헝가리 유대인들을 잡아들일 때 그녀의 언니가 살았던 곳이다. 우리는 유대교 회당을 방문했다. 그곳의 뜰에는 홀로코스트 기념비가 있었고 그곳의 벽에는 전쟁 이전, 전쟁 중, 전쟁 이후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우리는 다뉴브강 강가의 신반들 기념관 또한 방문했다. 이곳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학살 십자당 민병대원들에 의해 학살당한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다. 이들은 강가를 따라 서서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을 받은 다음 총살을 당했다. 그들의 시체는 강으로 떨어졌고 물살에 떠내려 나갔다. 과거가 손에 닿을 듯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날 하루 에거 박사는 점점 더 조용해졌다. 나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불러일으켰을 정서적 여행을 한 후 그날 밤 그녀가 600명의 청중 앞에서 강연하기 힘들어하지 않을까 걱정했다. 하지만 무대에 서고 나서 그녀는 생생하게 떠올랐을 두려움과 트라우마나 공포에 관한 이야기로 강연을 시작하지 않았다. 친절함에 관한 이야기로 강연을 시작했다. 그녀는 우리에게 매일의 영웅적인 행위는 지옥에서조차 존재했다고 상기시켰다. 놀랍지 않나요? 그녀가 말했다. 최악의 상황이 우리 내면에 최고의 것을 끌어낸다는 사실이요. 강연을 마치며 에거 박사는 자신의 상징인 발레 하이킥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그녀가 소리쳤다. 좋아요. 이제 모두 춤을 춥시다. 그곳에는 음악이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춤을 췄다. 우리는 춤을 췄고 노래를 크게 불렀고 크게 웃었고 삶을 축복하며 서로 껴안았다. 에거 박사는 강제 수용소의 참상에 대해 직접 증언할 수 있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생존자 중 한 명이다. 그녀의 책은 전쟁 도중과 전쟁 이후에 그녀와 다른 생존자들이 견뎌냈던 지옥과 트라우마에 관해 이야기한다. 또한 그녀의 책은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해방하려 애쓰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는 희망과 가능성의 보편적 메시지이기도 하다. 나쁜 결혼 생활, 파괴적 가족, 증오하는 직장에 갇혀있든 자신을 마음속에 가두는 자기 제한적 신념의 철조망 안에 갇혀있든 독자들은 이 책으로부터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기쁨과 자유를 받아들이도록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마음 감옥에서 탈출했습니다는 영웅주의와 치유, 회복 탄력성, 연민, 존엄하게 생존하기, 정신적 단단함, 도덕적 용기에 관한 놀라운 연대기이다. 우리 모두는 에거 박사의 영감을 주는 사례들과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 개인사로부터 우리 자신의 삶을 치유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필립 짐바르도 박사. 프롤로그. 나는 비밀을 가졌고 비밀은 나를 가졌다. 나는 장전된 권총이 그의 셔츠 아래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1980년 여름 육군 대위 제이슨 플러가 나의 엘파소 상담실에 걸어 들어오는 순간
나는 갑자기 내장이 조여들고 목 뒤가 따끔거리는 느낌을 받았다. 전쟁은 내게 위험을 가름지 않은 법을 가르쳐줬다. 심지어 왜 내가 두려워하는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전에도 말이다. 제이슨은 키가 컸고 운동선수처럼 날렵한 체격이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너무 뻣뻣하게 경직되어 있어서 사람이라기보다는 나무에 더 가까워 보였다. 그의 푸른 눈은 생각이 딴 데 가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의 턱은 단단히 얼어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아니, 말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를 상담실 안에 있는 흰색 소파로 안내했다. 그는 꽉 쥔 두 주먹을 무릎에 누르며 차렷 자세를 한 채 온몸의 긴장을 풀지 않고 뻣뻣하게 앉아 있었다. 나는 제이슨을 처음 만나는 참이었고 무엇이 그의 긴장증 상태를 촉발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의 몸은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내게 가까이 있었다. 그의 분노 또한 사실상 손에 만져질 듯 뚜렷했다. 하지만 그는 길을 잃은 채 멀리 떨어져 있었다. 심지어 그는 은색 스탠다드 푸들인 내 반려견 테스가 내 책상 근처에 마치 이 방의 두 번째 살아있는 조각상처럼 부동 자세로 서 있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나는 심호흡을 한 다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색했다. 때때로 나를 소개하고 나의 역사와 심리치료 접근 방식을 조금 공유하면서 첫 번째 상담 시간을 시작한다. 때때로는 내담자들 상담실에 오게 한 감정들을 식별하고 조사하는 일에 바로 뛰어든다. 제이슨에게는 너무 많은 정보로 그를 압도하거나 그를 너무 빨리 지나치게 취약해지도록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껴졌다. 그는 완전히 바깥과 차단되어 있었다. 나는 그가 내면에 그렇게 단단히 보호하고 있는 것을 내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에게 안정감과 허용감을 제공할 방법을 찾아내야 했다. 또한 나는 내 몸의 경고 시스템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했다. 위험에 대한 직감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내 능력을 압도하지 않게 하면서 말이다. 어떻게 하면 제가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물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눈을 깜빡이지조차 않았다. 그를 보니 전설이나 설화에서 나오는 돌로 변한 인물이 떠올랐다. 어떠한 마법의 주문이 그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왜 지금인가요? 내가 물었다. 이것은 나의 비밀무기였다. 처음 상담실에 방문한 내담자들에게 항상 던지는 질문이다. 나는 왜 그들이 변화하고 싶다는 동기를 가졌는지 알아야 한다. 하고 많은 날 중 왜 오늘 그들은 나와 상담을 시작하고 싶은 것일까? 왜 오늘은 어제 혹은 지난주 혹은 작년과 다른가? 왜 오늘은 내일과 다른가? 때때로 우리의 고통이 뒤에서 우리를 밀어붙이기도 하고 때때로는 우리의 희망이 앞에서 우리를 끌어당기기도 한다. 왜 지금인가요? 라고 묻는 것은 단순히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다. 이는 모든 것을 묻는 것이다. 그의 한쪽 눈이 잠시 실룩거리다 감겼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 여기에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내가 다시 요청했다. 나의 몸은 불확실성의 파도와 우리가 결정적인 교차로에 서 있다는 의식 때문에 긴장에 휩싸였다. 두 사람이 얼굴을 마주보고 앉아있다. 우리 두 사람은 모두 취약하다. 우리 두 사람 모두 분노에 이름을 붙이고 그것의 치유법을 찾기 위해 분투하며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제이슨은 공식 소견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 제이슨은 자신의 선택으로 내 상담실에 스스로 온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임상 경험과 나 자신의 개인적 경험으로 잘 알고 있었다. 누군가가 치유하겠다고 스스로 선택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수년 동안 얼어붙은 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가 보이는 증상들의 심각성을 봤을 때 만약 내가 그에게 닿는 일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나의 유일한 대안은 그를 윌리엄 버몬트 육군 의료센터의 정신의학과 과장인 내 동료에게 추천하는 것일 터이다. 내가 박사과정을 밟았던 바로 그곳이다. 헤럴드 콜마 박사는 제이슨의 긴장증을 진단하고 그를 입원시키고
아마할돌 같은 항정신병 약물을 처방할 것이다. 나는 제이슨이 환자복을 입고 멍한 눈으로 몸은 여전히 경직된 채 정신병을 조절하기 위해 처방된 약물의 부작용일 때가 많은 근육 경련에 시달리는 모습을 떠올렸다. 나는 정신과 의사인 동료들의 전문성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생명을 구하는 약물 치료를 고맙게 여긴다. 하지만 나는 심리치료상의 개입으로 성공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데 이번 치료로 곧바로 뛰어든다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만약 내가 다른 선택지들을 먼저 탐색해 보지 않은 채 제이슨에게 이번 치료와 약물 치료를 권고하면 그가 한 종류의 무감각을 또 다른 종류의 무감각으로 치환할까 두려웠다. 가령 그는 얼어붙은 팔다리를 운동장의 반사적 동작과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 그의 고통은 그것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약물에 의해 잠잠해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고통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기분이 더 나아지거나 혹은 기분이 더 나빠질 수 있지만 치유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 지금일까? 나는 납같이 무거운 시간이 몸을 질질 끌며 힘겹게 지나가는 동안 궁금해했다. 제이슨은 상담실 소파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하지만 여전히 감옥에 갇힌 채로 거기에 있었다. 내게는 1시간밖에 없었다.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었다. 내가 그에게 닿을 수 있을까? 내가 그가 폭력의 잠재력을 해소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 나는 어떤 것을 선명하고 뚜렷하게 감지할 수 있을까? 내가 그에게 그의 문제가 무엇이든 그의 고통이 무엇이든 간에 자신이 이미 자유를 위한 열쇠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도울 수 있을까? 나는 바로 그날 제이슨에게 닿는 일에 실패했다면 병원 치료보다 훨씬 더 나쁜 운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으리라는 사실을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 그저 내가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다. 제이슨을 살펴보면서 그에게 닿기 위해서는 감정 어휘를 사용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군대에 있는 사람에게 더 편안하고 더 친숙한 언어를 사용할 것이다. 나는 명령을 내릴 것이다. 나는 그의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그의 몸에 피가 순환하게 하는 것이라고 느꼈다. 우리는 산책하러 갈 겁니다. 내가 말했다. 나는 요청하지 않았다. 나는 명령을 내렸다. 대위, 우리는 테스를 공원에 산책시키러 갈 겁니다. 지금 당장. 제이슨은 잠시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다. 여기 있는 어떤 낯선 여자가 강한 헝가리식 억양으로 그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명령했다. 그는 두리번거리며 궁금해하는 듯 보였다. 어떻게 여기에서 나갈 수 있지? 하지만 그는 좋은 군인이었다. 그는 벌떡 일어섰다. 네, 선생님. 그가 말했다. 네, 선생님. 나는 오래지 않아 제이슨이 가진 트라우마의 근원을 간파할 것이다. 그리고 제이슨은 우리의 명백한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유하는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는 둘 다 폭력에 대해 알았다. 그리고 우리는 둘 다 얼어붙게 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았다. 나 또한 내면에 상처가 있었다. 슬픔이 너무 깊어서 매우 오랜 시간 동안 그 누구에게도 전혀 말할 수 없었다. 나의 과거는 여전히 나를 사로잡고 있었다. 사이렌 소리나 육중한 발걸음 소리나 소리 지르는 남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불안하고 어지러웠다. 나는 이것이 트라우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트라우마는 어떤 일이 잘못됐다거나 어떤 끔찍한 일이 곧 발생할 것이라고 직감으로 거의 항상 느끼는 것이다. 또한 신체의 자동적 공포 반응이 내게 도망치고 피하고 모든 곳에 존재하는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라고 말하는 것이다. 내 트라우마는 여전히 일상적인 만남으로 인해 촉발될 수 있다. 갑작스러운 풍경, 특정한 냄새, 나를 과거로 송환시킬 수 있었다. 제이슨 플로데이를 만났을 때는 내가 홀로코스트의 강제수용소에서 해방된 지 30년 이상 흐른 뒤였다. 현재는 7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과거에 일어난 일은 절대로 잊히거나 바뀔 수 없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내가 과거에 어떻게 대응할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나는 비참할 수도
희망찰 수도 있다. 난 우울할 수도 행복할 수도 있다. 우리는 항상 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통제를 위한 기회 말이다. 나는 여기에 있어. 바로 지금. 나는 공황 상태에 빠진 감정에 가라앉기 시작할 때까지 나 자신에게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는 법을 배웠다. 통설에서는 뭔가가 당신을 괴롭히거나 당신에게 불안을 일으키면 그냥 그것을 쳐다보지 말라고 한다.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말라고, 그곳에 가지 말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트라우마와 고난이나 현재의 불편이나 갈등으로부터 도망친다. 성인기의 오랜 시간 동안 나는 현재의 생존을 위해 과거와 그것의 어둠을 안전한 곳에 숨겨 놓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1950년대에 볼티모어에서 보낸 이민 초기 시절에 나는 아우슈비츠를 영어로 어떻게 발음하는지조차 몰랐다. 어떻게 발음하는지 알았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있었다고 말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누구의 동정도 바라지 않는다. 누구도 알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완전히 미국적인 멋쟁이가 되고 싶었다. 강한 헝가리 억양을 사용하지 않고 영어를 구사하고 싶었다. 과거로부터 숨고 싶었다.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다는 열망 속에서, 과거에 잡아먹힐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나는 내 고통을 계속 감추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했다. 나는 나의 침묵과 나의 인정 욕구가 나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수단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과거 그리고 나 자신과 똑바로 대면하지 않기로 선택함으로써 실제 감옥 생활이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기로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나는 비밀을 가졌고 비밀은 나를 가졌다. 상담실 소파에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앉아있던 미 육군대인은 내가 마침내 알게 된 사실을 상기시켜주자 우리가 우리의 진실과 이야기를 억지로 숨길 때 비밀들은 그것 자체로 트라우마가 되고 그것 자체로 감옥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수용하기 거부하는 것들은 고통을 줄여주기는커녕 감옥의 벽돌 담장과 쇠창살처럼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절대 탈출할 수 없게 만든다. 우리가 자신에게 자신의 상실, 상처, 실망을 애도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것들을 계속 다시 체험해야 하는 운명에 처하고 만다. 자유는 이미 벌어진 일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에 놓여 있다. 자유는 우리가 용기를 모아 감옥을 해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벽돌 하나하나씩 말이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